네, 맛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봄이라서 굉장히 피곤하시다고 하는 김엄마, 예. 김용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춘천 출생 지금 춘곤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신민정 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평론가님은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 제가 초반에는 아기가 어린이집을 못 가서 화장을 못 하다가 아. 화장에 공을 들였더니 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요? 더 어려지신 것 같아요. 아,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름다워지고 계십니다. 예, 그래요. 저기 전두환 때 태어났어요. 우리 박정희 때 태어났잖아. 아, 그렇죠. 예.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그렇게 없는 줄 알고 되네요. 살았던 그 예. 시절에 태어난. 그래요. 그래요. 그래 요즘에 이제 노무현 때 태어난 친구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간극이 커가지고 예. 사실은 예전에 양희은 선생님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뭐 물어보신다면서요. 그렇지. 근데 요즘에 제가 예. 몇 살이지? 이렇게 자꾸 젊은 네. 친구들 만나면 근데 80년대 생부터 82년 이후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감이 안 와요. 딴 거 안 물어봅니다. 어느 정권 때 태어났느냐. 예. 정치평론가답게 네. 어느 정권 때 태어났느냐. 아, 역시. 아니 그러면 또 경제 사회학 환경까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심리까지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신민정 평론가가 20대의 표심에 대해 설명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요즘 20, 30, 40대를 다 통합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 투자. 주식. 비트코인 아, 이런 얘기하면 세대가 없어요. 서로 휴대폰을 켜서 자신의 잔고를 보여주며 그쵸. 얘기를 대화의 하더라고요. 꽃이 피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음. 메신저를 하나 받았어요. 어. 뭘 깔으라고 저한테 앱을 깔으라고. 근데 다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언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도지코인을 음. 4분에 한 번씩 클릭을 하면 한 개씩 주는 앱이다. 음. 빨리 깔고 음. 이거를 빨리 채굴을 하라고 해서 제가 강아지 그려져 있는 그거 말이에요? 그거 어디다 쓴다고? 뭐 이랬는데 보니까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게 그냥 엔지니어들이 재미로 만들었다는데 재미로 만든 거예요. 시바견 그림 이렇게. 그래서 강아지가 있길래 저는 개사료 만드는 회사 뭐 이런 데서 만든 건지 알았더니 아무 관련들이 없더라고요. 에휴, 참 자산 시장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뭐라 그럴까요? 일화?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막 네, 흐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청년이 같이 알바하던 친구가 점심시간 이후로 없어져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비트코인으로 7억을 벌어서 집에 퇴근했다. 야, 멋있네요. 참. 제가 나온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중앙도서관 앞에서 뱀이 나타나는 등 그야말로 생태의 보고였어요. 뱀? 생태의 보고였어요. 네. 비만 오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 와. 뱀 걔네 나와서. 날씨에 민감한 학교였어요. 이게 출석률이. 그것도 앞에 이거 주점이 하나밖에 없었고 네. 당구장 하나. 네. 그리고 학교 건물 이 딸랑이 다였어. 필요한 건 다 있었네요. 아니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반드시 필요한 건 짜장면, 당구장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짜장면도 신갈에서 시켜야 왔던 뭐 그런 아. 구조였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개발이 되고 지금은 완전 뉴타운이 됐습니다. 거기 장난으로 땅을 샀던 분들이 있었는데 워낙 땅값이 쌌으니까 한 100억 넘게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그날로 이제 그 상사 마음에 안 드는 상사 얼굴에 침 뱉고 바로 퇴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많이 꾼다는 꿈. 어. 사표를 얼굴에 던져버리고 나오는. 근데 계속 여기 넣고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보니까 아 저는 그런 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표를 내면서 옛다 하면서 5만 원짜리 지폐 15벌을 창원 있을 때? 그래. 야 너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얼마나 진정한 인생의 승자 아닙니까? 예.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일단 돈이 없으니까 못했습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그 사표를 가슴에 품고 아침에 출근하는 알람을 들으면서 반차를 쓸까. 아, 그렇죠. 사표를 가슴에 품고 네. 카드 영수증을 보면서 이번 달도 가야겠구나. 그렇죠. 이걸 갚으려면 가야겠구나.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근데 뭐 대기업에 다니는 음. 한 청년이 뭐 400억을 벌었다 비트코인으로. 예. 그런데 그런 친한 사람이 친구들도 같이 사서 한 10명이 같이 벌었다. 음. 그래서 회사를 재미로 다닌단다. 음.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언론에서 이게 사실인지 파헤쳐봐야 된다. 네. 근데 못 벌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 때문에 자살한 젊은 아이 청년이 많다고 그럼요. 해요. 명암이 있어요. 아주 예. 극명하게. 그런데 벌었다는 사람만 있고 잃었다는 사람이 기사에 안 나오니까 그래. 친구들이 다들 나는 이렇게 벌어 집 한 채도 살 수가 없는데 저거라도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들 벌었다는 사람들은 자기 막 기사에 나오고 그러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들
통합니다. 네, 네. 그래요. 99%가 아마 잃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99%가 잃은 돈을 1%가 가져가는 그렇죠. 겁니다. 자산시장이라고 네. 하는 거 그렇죠. 지금 자기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거 한 방이라는 의식이 지금 팽배하죠. 자,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바보 같은 사회, 그런 슬픈 네. 그게 상황이 이제 바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사행심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사회가 건강하려면은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대가가 정직하게 돌아오고, 이걸로 집 사고 이걸로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이래도 되는 세상, 그런 피땀 세상. 눈물이 보상을 받아야 그렇지. 돼요. 공정한 세상. 이게 네.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주식은 좀 그나마 낫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돌고 회사에 도니까. 투자하는 예. 거니까.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에요. 그건 뭐 다중 인증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은 이걸로 이제 떼돈을 벌고 이쪽에 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시스템은 대단히 잘못됐고요. 과거에는 그 부동산으로 대박을 쳤는데 이제는 부동산으로 대박 쳐서 자기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산 땅이 100억이 넘어가 가지고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그런 이야기가 불과 15년 전 얘기고 15년 후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게 옮겨와 가지고 비트코인류의 이런 가상화폐로 넘어와 가지고 딴 세상을 맡고 있으니 참 상전벽해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나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행심을 부추겨서 사행심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 나의 유일한 활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회는 공정성을 상실한 사회예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도 청년들이 비정규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쵸. 언제 어떻게 해고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고 나이 들어봐요. 40만 넘어도 벌써 은행원들 중에는 뭐 그렇게 직을 잃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래요. 그렇죠. 40만 넘어가면 요즘엔 벌써 특히나. 채용도 못합니다. 텔러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음. 사실은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네. 감축해야 될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업장에서. 야, 이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널 채용하니?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손실보상 시스템은 우리 사회 고용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공정의 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선별복지 이런 하나만한 발상만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한테 참 아이고 소화가 안 되시겠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예, 소화가 안 돼요. 예. 아니 정치는 저것들이 망쳐놓고 왜 내가 속이 아프지? 나는 바른 길을 제시했는데. 정치가 망하면 결국엔 그 정치인들은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럼요. 결국에 손해 보는 사람들은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국민들. 네, 그리고 제일 하층민들이 가장 소득이 적고 음.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가장 되는 약한 거잖아요.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이게 더 심화가 되고 장기화가 되면은 정치의 효능감이 떨어지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에 대한 혐오감, 무관심해지는 거죠. 무관심이 되면은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만 승승장구하고 이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정 전반을 좀 덜 보시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히 공정의 어떤 그런 기틀이 무너져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 빨리 구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예, 정치가 예. 말로만 맨날 뭐 무슨 4.29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계승 말로만 계승하면 뭐하나? 에이, 정말, 네. 정말 떡이나 먹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을 하는 젊은 청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 작년에 나왔는데 아 벌써 소설이 나왔습니까? 대박을 쳤답니다. 아, 결론은 뭐냐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떡상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 내용이었어요. 떡으로. 네,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그래서 떡상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왜 그런 결론을 내렸냐 작가한테 물어봤더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아, 소설에서라도 그쵸. 그러니까 말하자면 효능감을 주고 싶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정치적 효능감이 없는 정치인들은 싹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아니 그 노동자들은 조금만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바로. 힘을 당하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목이 날아가는데 이놈 뭐 정치인들은 능력 없는 것들이 굉장히 3선, 4선, 5선, 6선 이럽니다. 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네, 제가 못 봤어요. 알바만 하더라도 잘못을 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거든요. 포스에서 빵꾸가 나면 제 월급에서 빵꾸가 나면 막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책임을 직접 져보는 정치를 과연 하고 있는가? 그러네요. 자기가 빵꾸 나면 자기가 자기 월급으로 책임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는 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요건 죄송합니다.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궁금하시라고 그냥 묵음 처리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묵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광고로 가야죠. 네, 광고로 가야죠. 광고부터 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 네,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떡이나 먹어야죠. 그래요. 떡이나 보고 배나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떡이 아니에요. 이 찹쌀떡인데 예. 이게 빵준서 예? 진짜 찹쌀떡입니다. 이름이 이제 박준서인데 네, 근데 이저- 브랜드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제11대 제과 명장이면서 폴인 브레드라는 이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총괄 셰프 박준서님이 만든 온라인 베이커리 브랜드가 바로 빵준서입니다. 귀엽네요. 예. 빵준서. 아이, 빵 셔틀이 자꾸 생각이 나요. 빵준서님, 네, 박준서 명장이 만든 빵준서 찹쌀떡이 드디어 김용민닷컴에 입점을 했습니다. 네. 이 빵준서 찹쌀떡, 요거도 첫째 달지 않습니다.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설탕은 또 시킨 먹어봅니다. 최대한 먹어볼까요? 적게 넣고 드셔보세요. 네. 50브릭스 이하로 달지 않은 팥앙금을 직접 만들어 넣기 때문입니다. 합성 보존료, 화학 첨가물 이거는 개한테 갖다 주세요. 네, 이거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팥이 들어간 제품을 먹고 속이 불편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꼭 한번 빵준서 찹쌀떡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드럽고 달달하고 속도 편안합니다. 특히 그 세 개 종류의 최고급 견과류가 어우러져 씹는 맛이 일품인데요. 로스팅한 호두 그리고 마카다미아 큼직한 맛밤이 들어가서 정말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맛을 선사합니다. 다이어트와 맛을 동시에 잡는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충분합니다. 이 찹쌀떡 몇 개가 식사 대용일까요? 몇 개? 몇 개? 네. 개인차가 있다는 걸. 개인차. 제가 볼 때 신민정 평론가 제일 적게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적게 자주 먹습니다. 아 네 그래요. 개를. 그게 좋아 사실은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하면 서너 개, 서너 개. 다섯 여섯 개? 우리 배 PD는 이게 한 식사 대용은 얼마나? 네 그쵸? 다섯 개 그래요. 다섯 개는 먹어줘야 네. 됩니다. 그래요. 우리 남현지 씨는 몇 개 정도 해줘야 돼요? 세 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적게 먹으시는, 야, 제가 많이 먹는군요. 저는 6개를 먹어야 합니다. 저랑 비슷하십니다. 예. 네. 자, 한 박스가 바로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17,500원. 네, 그래요. 굉장히 전략적인데 근데 김영과 우리가 이제 홍보할 때. 식사 대용으로 하더라도 네. 하루 3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세 박스는 35,5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6개 들어가 있고요. 네. 예. 세 박스면은 35,500원. 그러니까 세 박스를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 저렴한 저렴해요. 거죠. 네. 전 상품 무료 배송입니다. 네, 그래요. 유튜브 채널에서 빵준서를 검색하시면은 박준서 제과 명장의 다양한 레시피를 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과 업계의 백종원, 박준서, 이름도 멋있으시네요. 박준서 멋있어요. 제가 네. 찹쌀떡 되게 좋아하는데 음. 대체로 이렇게 반 잘라보면 안에 앙금이 거의 그렇지. 검은색에 가깝거든요. 음. 건더기가 없고 근데 이게 진짜 팥 색깔 자, 그대로 그쵸? 어, 세상에. 그리고 견과류가 막 박혀 있어서 이게 뭐 피가 거의 없어요. 팍 속이 꽉 차가지고. 말이 파당금이지 색깔만 파특색이고 다 맞아요. 설탕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근데 이게 뒷맛이 끈적거리는 게 없어요. 그죠? 네. 네. 오. 그리고 안에 뭐 많이 들었네요. 음, 씹혀요. 일단 견과류를 네. 좋아하는 저로서는 마음에 듭니다. 음.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저 호빵 보면은 팥이 들어간 경우가 있고 만두가 들어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두가 아니라 야채. 야채 찹쌀떡 이런 거 안 되나? 호빵. 이거 웃기자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명장님한테 전화 드려봐요. 보람이 없네 보람이. 못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빈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리액션이 약했어요. 식이라도 한번 웃어줘야지. 이게 웃지도 않으면 내가 뭐가 됩니까? 먹는 데 에이, 집중하느라. 정말. 맞아요. 먹는 데 집중하느라. 응. 너무 맛있습니다. 아, 이건 얼려도 맛있고 녹아도 맛있고. 아니 얼리면 금방 또 굳어가지고 나 네. 어제 한번 얼린 걸 먹었다가 이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약간 얼렸다가 녹여서 먹으면 그럼. 30분만 그냥 30분만 녹여도 돼요. 네, 충분히. 녹여주시면 맛있어요. 그럼 또 색다른 맛이죠. 음.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저는. 너무 맛있네요. 이거 그냥 맹물로 드셔도 되겠다. 딴 거 먹을 거 없이. 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열량과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5개를 먹고 그죠 배부를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제가 예전에는 사실 좀 새벽 일이 많았어요. 우리 저 이현경 앵커가 좀 새벽에 고생 많으신데 저도 그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네, 네, 브리핑. 얼마나 많이 했는지 새벽 5시 10분에 KBS 1라디오 네. 그리고 6시 때에 CBS 라디오 그 프로 네. 아, 네. 7시에 SBS 러브 FM, 파워 FM 8시에 SBS 파워 FM 9시 때 인천교통방송 아니 8시 때구나 8시 때 인천교통방송 9시 때 대구교통방송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부산 MBC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예전에 MBN 라디오 네, 그 저희 진행자가 점심 때. 우리 이현정 앵커였어요. 에브리데이. 네. 일주일에 한 번이었나 매일이었나? 매일이었어요. 매일이었어요. 네. 얼마나 설명을 잘해 주셨는지. 네.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는 교통방송 또 매일 오세훈 때 출연했었고 마지막 피날레 9시에 불교방송 목사들이 불교방송 가가지고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DMB 켜고 베토벤 바이러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바이러스. 아, 오래전에요. 두루미 나오는 베토벤 바이러스. 그렇습니다. 예. 예. 똥덩어리 나왔던. 네. 아, 명언이었죠. 아, 정말 그때 정말 출연료가 뭐 5만 원, 4만 원 이랬거든요. 아, 그때는 맞아요. 5만 원, 4만 원이었어요. 그걸로 월천을 벌었습니다. 이제. 와, 아, 정말. 월천 선생이셨구나. 그때. 네, 이 시장에 일한 월천. 네, 월천 선생. 네, 보통 저희가 월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시장이 박리담회로 그냥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 주말도 뛰었어 한산호탕. 근데 그 정도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밑보증이었으니까. 새벽 5시에 부를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요. 나온다고 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고. 그럼 5시 방송하고 9시까지 방송하시면 음. 몇 시간 주무셨어요? 그 사이 이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좀 비니까. 쉬는 시간. 그때 또 이제 대학 강의 나가고 체력이 어떻게 진짜 바쁘십니까? 30대였으니까 그때. 지금 하라고 하면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하지. 예. 뼈가 삭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넓고 사람은 없어서 시민정 평론가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럼요.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좀 못 보던 얼굴이 좀 필요합니다. 그럽니다. 네. 그래야 할 텐데요. 그 신월 여의도 간 도로가 뚫렸지 않습니까? 네. 네. 친정이 신월동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여의도로. 네, 이번 주에 결국에는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네. 사정이 있어서 이제 시부모 댁에 못 맡겨서 결국에는 오셨는데 남편이 데려다 주면서 도로가 뚫려서 너무 좋다고. 항상 갔다 오면 초죽음이었는데 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제한 속도가 10km 줄어가지고 부안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경찰이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경우는 시속 50과 시속 60은 한 2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체감은 차이가 많이 나시는지 택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많이 뭐 불같이 네. 화를 내시죠. 자, 그래서 결론은 빵준서 진짜 찹쌀떡을 먹는 거다. 네. 속도 위반에 대한 빵준서 진짜 찹쌀떡입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팥당금이 제가 팥을 원체 좋아해가지고 아이스크림도 팥 있는 거 맨날 먹고. 오, 근데 보통 저희 아버지가 과자 공장에서 일하셨었는데 팥 앙금은 주로 설탕이다. 좀뻥 같은데. 아니 우리 저 이현정 앵커는 지금 몇 회 우리가 방송 같이 하면서 네. 아버지가 안 해본 직업이 없는 분 네, 같은. 저를 키우시기 위해 3남매를 키우려고. 저희 아버지 안 해보신 거예요. 아니 농부도 하시고 축산농가도 꾸리시고 그렇죠. 농부를 하면서 양봉부터 시작해서 다 하신 거예요. 와. 한꺼번에. 네, 뱀잡이도 하셨어요. 대통령도 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제가 MB라는. 그리고 도시에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의 고난의 아이고, 행을 아이고.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는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도시에 나오니까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기 전에 젊을 때 과자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늘 아이고. 저희 아빠가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 그때 내가 참 인기가 많았다. 아, 여공 언니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뭐 이런 얘기 늘 강조하시는데 그때 말씀으로는 팥 앙금은 대부분 다 설탕이다. 그럼, 네, 근데 당연하지. 요건 끈적거리는 맛이 없고. 그래요? 맞아요. 네. 제가 이 성형 수술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했어요. 성형을 예전에 이 했습니까? 턱이 앞으로 나왔어. 정말요? 그래서 이게 집어넣는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아프다. 대공사를 했죠. 근데 그리 후유증이 뭐냐면은 하여간 설탕이나 이런 인공 감미료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침샘 있는데. 바로 반응이 옵니다. 이게 반응이 없어요. 가벼워요. 네. 진짜 단팥을 넣었다. 단팥으로 맛을 냈다. 네. 이걸 인증하는 겁니다. 침샘이 인증한. 침샘이다. 네. 김엄마 인정. 침샘이 인증한. 그럼 네. 나는 못 속여. 세상은 다 속여도 내 침샘은 못 속여. 네, 어른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른들한테 딱 좋네. 그리고 아이들 먹여도 너무 달지 않으면 네. 괜찮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 맘스 시사에서 하는 광고들
시어머니께 보내드릴 수 있는 선물들 특선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 네. 관계 회복엔 직방이에요. 예. 관계 회복엔 cep쌀떡이죠. 네, 아주 그렇습니다. 쫀득쫀득한 네, 사이가 쫀득쫀득. 되시길. 돈독한 사이 되시길. 예, 네. 그래요. 자, 오늘 심희철 평론가가 준비하신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네, 후쿠시마 일본입니까? 원전 사고로 발생한 그 아유. 오염수를 아, 일본에 이제 생선 다 먹었어요. 방문하겠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2년 동안 이외에는 회를 먹을 수 없다는. 지금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나온 지가 꽤 됐고 또 가까이는 작년 10월에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현지 어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아유, 했고 그럼요. 또 후쿠시마 지역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게다가 그때 스가 정권이 예.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류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공식적으로 아예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일본 내에서도 사실 그렇게 반대 세력이 전혀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5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고 아, 특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 저는 여러 전문가들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삼중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삼중수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원전 오염수에 일본은 62가지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삼중수소 얘기했지만 외에도 네, 우리나라 전문가들 중에는 200가지 이상이 되는데 62가지를 고른 거다. 62가지만 고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62가지만 걸러지고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는 게 일본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삼중수소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방류하는 그 성분과 과연 같은가를 비교해봤을 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오.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엔진이 끓고 있을 때 주변에 배관에서 이 식히는 그렇지. 물, 네, 냉각수 같은 냉각수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오염수들은 이 냉각관을 배관을 통해서 냉각을 시키고 나서 나온 물이라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는 사고가 나서 엔진이 지금 터진 밖으로 터진 상태에서 거기에 물을 콸콸콸 붓는 그래서 찌꺼기도 있을 수 어머, 있고 소름 그럼. 돋았어요. 이런 오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이 오염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핵 연료가 으깨진 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섞인 거지, 섞인 거 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이런 심각한 상태의 이 오염수가 2년 뒤부터 방류가 되겠다고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 여론이 어떤가? 일단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지지하는 선언을 밝혔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게 완전히 사실상 지지로 보기는 어렵다. 국제 기준을 맞춰서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한다는 거다라고 정부 쪽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상 사실상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네.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또 오염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일본이 사용한 처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일본의 이익과 같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네이밍이 참 이게 사람을 눈과 귀를 가려요. 그 사실 선별 지원이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집중 지원? 네. 뭐 이름 짓기가 굉장히 그렇지. 중요해요. 그 어떤 네이밍이 일이든. 그 규정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수인데 저쪽에서는 처리수. 처리수. 처리가 안 됐는데도 네. 처리수. 그 알프스인가 하는 네. 기계에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허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정화시설이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알프스가 실제로 처리를 했을 때 정말 영향이 없는 정말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해하지 않은 성분으로 배출이 되는가 그러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린피스 쪽에서는 사실 일본 측에서 이 정화 장치가 불검출 수준이나 또는 안전한 수준으로 정화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아, 그리고 도쿄전력도 2013년에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출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그린피스 쪽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 10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전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위기의 현실이라는 보고서를 그린피스 쪽에서 냈는데요. 아, 네. 이게 탄소 14, 뭐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스트론튬, 세슘, 세슘 이런 거는 뭐 플루토늄, 300배, 요드, 700배 이런 거잖아요. 최소 삼중수소의 2만 방사능. 배 이상의 위험성을 가진 물질들도 계속 배출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게 이제 2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좀 더뎠지만 2년 동안 노력해서 방출을 막아야 된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더 이상 환경 문제나 어떤 과학적인 어떤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그럼 이제는 뭐 갔어요. 주사위가 던져졌어요. 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 이 기구도 사실 안전 기준에 따라서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아주 대환영한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기구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거기 사무총장 봐야. 일본 사람이라면서요. 그쵸. 10년 직전 동안 사무총장. 열심히 로비를 해왔다. 10년 동안 이 방류를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걸로, 그리고 많은 로비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을 거기 앉히는 데 있어서 일본 정부가 분명히 노력을 기울였을 그쵸. 것이고 왜 일본 사람을 거기 앉히려고 했을까부터 우리가 의심을. 파헤쳐 보면은 아마 그들의 의도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사실 예.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 맞아요.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죠. 그때 음. 당시에 이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왜 일본이 이렇게 방류 계획을 세웠는데도 국제기구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이런 입장을 보이는가. 그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결국 일본이 계속 미국 국제적인 편을, 입지가 좁아지면 미국에게 전혀 도움될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일본과 미국이 같이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기구, 어떤 분들은 미일 원자력 기구다라는 그런 비꼬기도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않을까. 일본인 사무총장은 언제 임명이 됐어요? IAEA 사무총장이 2009년에 임명이 됐고 음. 1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야, 근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요. 나서 거의 8,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음. 지금 이 방류를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을 거라는 노력- 거죠. 뭔가를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뭐 일본이니까 네. 팔이 사실 안으로 또 굽을 테니까. 아 근데 예. 일본인이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일본,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국제기구 어민들을 사무총장인데. 위해서라도 자신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011년에 사고가 있고 나서의 조치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어요. 아주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국제기구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이 방류하는 것 말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장기 저장을 왜 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오염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가장 경제적이고 돈이 적게 드는 대안, 그냥 방류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사실 방사선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12년 정도, 삼중수의 경우는 12년 정도의 반감기를 여러 차례 거치고 나면 독성이라던가 이 인체의 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50년에서 100년 정도 이제 물탱크에 저장을 해놨다가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최소 30년은 보관을 해서 두세 번이라도 이 반감기를 거치고 나서 배출하는 게 합리적인 대안이다라는 게 환경단체 쪽에서 밝히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방류까지 2년의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계속 유감이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라라는 정도의 사인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일본 정부에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위쪽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을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 또는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수입 금지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라던가 어떤 다른 방식이 좀 더 일본에게 압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대안이 내놔야 하는데 그냥 유감이라던가 계속 지금 해왔던 방식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IAEA 사무총장 맡았던 그 분이 계속해서 이 방출을 위해서 방류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했을 거고 일본 내부에서도 유리한 쪽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국제해양재판소 같은 데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쪽에서 근거를 아주 많이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데이터를 안 줬으니까 우리는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 국제해양재판소가 가진 어떤 법 자체가 네.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이 없는 어떻게 보면 법에 구멍이 많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그걸 파고들어서 준비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망신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게다가 뭐 이제 지면 뭐 국제재판소가 무슨 강제력이 있겠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판단이 나왔는데 그 국가가 못하겠다고. 그러면 유엔군이 가서 그 그렇죠. 국가 원수를 그런 건 체포합니까? 아니니까. 예. 뭐 구금을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실상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할 그러니까 것 같고요. 대한민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류의 문제이다. 아, 이거 태평양 앞바다에 버리는 네. 건데. 주변 국가들이 다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중국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국과 상황이니까.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과연 이걸 이제 어떻게 여론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일본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음. 저희 엄마 자가치시장에서 일하시니까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경제에 대해서. 그쵸. 예.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저도 아이 가진 엄마로서 생선 아예 안 먹이죠. 그냥 못 먹이는 겁니다. 결국 해산물은 우리나라 그냥 끝. 수산업이 다 위협을 받게 받을 되는 수밖에 거예요. 없는. 아마 그렇다고 생선을 못 먹지는 않을 텐데
먹더라도 이런 깨끗한 해수를 모아가지고 양식을 한 걸 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 네. 생선 가격은 엄청나게 뛸 것이고 그러면 부자들만 먹는 거예요, 생선을.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네. 그 사실 지금 신민정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아예 방류 외에는 음. 방법이 없다든지 네. 외통수라든지 그렇다 해도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음. 저게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음. 그리고 지금 올림픽이 코앞이니까 음.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음. 그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거잖아요. 그리고 저게 물을 약간 증발을 시켜서 분량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아니, 상황인데 끓여가지고 네. 말릴 수 없나 그러니까 끓여가지고. 물만 좀 증발을 네, 시키면 대기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드니까 음.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든 게 다 비용 때문에 결국에는 방류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죠. 음. 네.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지는 일본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예. 그 고농가 그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네. 일본에 지가 마시라고 그랬지. 뭐. 댓글 이렇게 달았던데요. 네. 의회 식수로 쓰도록 하자고. 아, 그렇죠. 일본에서. 예. 예. 일단 농업용수로도 좀 예. 대주고 그렇게 예. 해라라고 누가 비꼬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 댓글을 그렇게 단다는 거예요. 너 괜찮다 그러면 의회 식수로 써라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도쿄 지역에도 백혈병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아. 그런 통계를 봤어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 이게 한 3, 4일 정도만 시끄럽게 보도가 되고 전혀 보도가 되고 있지 않대요. 거기 아. 보도 통제가 아주 잘 되는 네. 나라입니다. 그 나라.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네. 보수 신문들은 뭐 캐릭터 만들었잖아요. 삼중수소로 귀여운 모습으로 해서 또 그렇지.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쿄에서 저렇게 백혈병 발생하는 해도? 사람들이 늘어나도 보도가 일본 국민들은 안 되는 모를 수 있는 안 돼. 거죠. 보도가. 이게 사실 지금 일본도 후쿠시마 문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는요 후쿠시마 출신이면은 거기를 일찌감치 고향을 떠난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심지어 결혼시장에서도 아 거기가 거기였어? 안 되지 그럼 이런 그 어떤 인종주의적 편견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근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말이죠. 일본은 그나마 저기 도쿄 원전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주관사 아닙니까? 도쿄전력. 예. 도쿄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근데 후쿠시마 원전은 주변에 그렇게 민가가 많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우리 보십시오. 지금 고리 원전이 부산 광역시에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은 울산 광역시에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월성 원전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고, 주변에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데 거기다가 그냥 원전을 턱턱 지어놓고 말이죠. 첫해 이현석 정의당 생태본부장 나오셨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그냥 영남은 샷다운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제 신규로 짓기로 한 원전을 스톱. 모두 다 중단시켰죠. 그래서 이제 천지 원전이 이제 멈춰섰고 더 이상의 신고리 원전 몇 톡인가 거기서부터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했는데 이걸로도 부족하고 또 이제 노후 원전 중단시키는 건 너무 당연한데 네. 좀 가동 중인 원전들도 이제 좀 줄여 나가야죠. 줄여 나가야죠.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원전 마피아들이 반정부 여론에 드늘었고 지금 정권 초부터 계속 그냥 딴죽을 걸고 시비를 걸고 심지어 재생에너지까지도 시비를 걸고 문제 삼을 수는 있지. 근데 이렇게 우리의 안전을 위한 선택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과학적인 미신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원전이 제일 깨끗하다, 제일 안전하다 이딴 헛소리하면서 지금 계속 원전 산업을 사수하기 위해 길을 쓰고 있는데 일본의 예를 보면은 끔찍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옆에 두고도 교훈을 못 얻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처리 비용 사실 감안하고 또 이 위험을 감안하면 정말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값싼 에너지처럼 뭐 대한 에너지처럼 계속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자연재해 앞에 일단 답이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어떻게 통제할 네. 수가 없는. 인간의 어떤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는 에너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루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국제적인 추세도 이미 모두가 다 탈핵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원자력을 열심히 주장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게다가 또 저 단층대가 굉장히 위험한 단층대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지금 월성 원전 있고 고리 원전 있는 이 단층대가 또 지난번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어떤 있었고요. 지진이 있었고 포항도 지진이 있었고 네. 징후가 굉장히 안 좋은데 뭘 믿고 이렇게 늘려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건지 참 그때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할지 참 걱정되고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생선을 못 먹는다. 이건 참 너무 불행한 네. 일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친구 만났는데 야,
그거 방류하기 전에 회 먹으러 가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를 못 먹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모른다. 정말 좋아하는 비싸게. 물고기는 뭐가 있으세요? 저는 뭐 다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회 이런 거. 아, 얼마 전엔 저희 아빠가 삼치회를 해주셔서 삼치회. 아이고 세상에. 네, 맛있겠네요. 그래서 네. 없어서 못 먹는. 오늘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거. 아, 그래. 뭐 좋아하세요? 저는 우럭도 좋아하고요. 네. 우럭 쫄깃쫄깃해서. 좋아하지. 그리고 방어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 다 좋아하죠. 네. 깔끔하게. 우럭 같은 경우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강원 선생이라고 아시나 네, 모르겠네요. 네. 이분도 음악 아주 평론가세요. 식도락가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강릉에 갔는데 생우럭을 이제 집어넣고 물을 붓고 거기 미역을 넣고 그렇게 하루를 미역. 끓였는데 와 우럭은 온데간데 없고 뽀얀 국물이 돼 있는. 완전히 녹은 거네요. 네, 그래서 간 말아 먹었는데 와 이건 진짜 이거는 너무 맛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보다도 맛있다는 거야.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지. 저는 안 먹어봤는데. 꼭 드셔보세요. 저는 아 드셔보셨구나. 그럼요. 어. 네.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특히 그 출산하신 네. 어머니들, 맞아요. 그분들한테는 뭐 딱입니다. 어, 그게. 얘기하시니까 막 미역국. 네. 군침 도네요 지금. 아, 그래. 네. 근데 못 먹으면 어떻게 이제 이런 걸 그거를. 못 먹을 수 있다는. 아, 네. 그쵸. 방어도 먹어야 되는데. 방어. 그러니까 이게 아이, 철철이 먹을 게. 네. 그쵸. 아, 그렇죠. 이때 깍두기 같은 굵기로 해가지고 씹어야 되는데 그거는 네. 초고추장에 아우, 야. 딱 찍어가지고. 쩐덕쩐덕. 네. 저는 개불도 좋아하는데. 아, 전 먹다 해산 먹는 거 질리면 진짜 하나씩. 좋아하거든요. 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닷속에 그냥 정주해 있는 어패류 특히 이제 조개류들은 그쵸. 음. 먹기가 더 더 어려워지는 조심스러워지죠. 거잖아요. 음. 아, 진짜 맛있는데 못 먹는다. 진짜 저 음. 미더덕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맛있죠. 그 인공 바다 만들어서 거기다 생선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지금 방법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다면은, 네. 응? 그럼 이제 우럭이 한 마리에 뭐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음, 15만 원 이렇게 되는 태어나서 한 건가요? 번도 생선을 못 먹어본 애들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네. 하여간 몇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흉기를 곳곳에다 세웠다가 이런 되치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돈 푼다고 예. 산골에도 사람 안 다니는데 도로 깔고 했던 나라 아닙니까? 에휴,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정인 양. 아, 네. 이번에 재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저기 끔찍하더라고요. 그 누구야?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네. 양모 그 사람은 사형. 장모 씨. 예. 네, 그리고 양부는 7년 6개월 네. 구형 받았어요. 일단 이번에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계속 양부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 훈계 뭐 훈육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고 심지어 하는데 아내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 네. 아내의 기분을 맞추느라 음. 몰랐다. 계속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히려 학대를 부추기는 내용도 있어요. 밥을 안 먹는다 그랬더니 온종일 굶겨라. 아예 한 달 동안 굶겨라. 아기가 말 안 들어서 나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럼 애 두고 나갔다 와라. 사실 뭐 6, 7개월, 7, 8개월 된 조그만한 아이를 어떻게 두고 나갔다 오라고 합니까? 아니 그 정인 양하고 똑같은 신생아 시절을 겪었던 자기 딸 있잖아요. 또. 네. 3월이면 8개월쯤 넘었을까요? 진짜 예쁠 때예요. 그리고 혼자는 절대 둘 수 없을 때고. 그러니까 까르르 웃어주는 걸로 그냥 그쵸, 세상이 8개월 때 행복할 진짜 때거든요. 예쁠 그때는. 때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절대 공범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양부는 2차 신고였나요? 차 안에서 아이가 방치돼서 지나가던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의 정황에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블랙박스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식의 이걸 은폐시키는 정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은 공범인 거예요. 공범이지. 알고 있었던 거고. 공범이야. 네. 그리고 계속 뭔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이걸 달게 받겠다라고 하지만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아이가 유난스러워서,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계속 아이한테 뭔가를 그게 자기 책임을 잘못이 전가하는 없다는 뜻을 계속 강조하는 네, 거래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피고인은 양부모들이 특히 양모가 애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육아일기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근데 보통 육아일기는 어떤 거냐면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했다. 그래서 뒤집은 사진이 잊어버리면 있고 안 뭐 돼. 감격스럽다 뭐 이런 류죠. 엄마라고 처음 말했다. 오늘 이유식을 처음 먹었다라는 이런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가 발달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감격스러운 걸 적는 게 보통 육아일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인이 양모가 적은 육아일기는 인터넷에 쳐보시면 알 텐데 감사일기라고 있어요. 계속 뭐뭐해서 감사하다, 네, 뭐뭐해서 네. 감사하다는 약간 자기 최면 느낌의 음. 뭔가 자기 혼자 내면을 다스리는 식의 그런 일기가 있거든요. 복음 그런 받고 식의 싶은 감사 건데. 일기인 거예요. 네. 뭐 오늘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나를 칭찬한다. 이게 뭐, 육아 일기라는 그게 거예요. 뭐야? 이건 절대 육아 일기가 될 수 없고 그럼 본인이 계속 계속 감정적으로 뭔가 했다는 거잖아요.
지육아일기인 것 같은데. 지유가 네, 자기. 그렇죠. 예. 네, 그런 어떤 자기의 이야기, 자기 최면 같은 뭔가 그런 이야기를 육아일기라고 하면서 변호인단 측에서는 애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톡 내용 중에 좀 기가 막혔던 거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안아주면 안 운다라고 양모가 보냈더니 양부가 귀찮은 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기가 2월쯤에 입양이 되고 3월이니까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때도 어린 아이를 보면서 안아주면 안 운다, 귀찮은 년이다라고 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모와 양부가. 그러니까 이미 뭐 한 달이면 아이하고 친해지는 시간이고 되게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할 때거든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도 남의 집에 태어난 그쵸. 아이도 그때는 막 안아주고 싶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안아주고 할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부가 일단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공범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재판부에서 어떤 형으로 결정이 될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과연 이 상황이 엄마가 알고 있었는가, 의도한 것인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정도는 알고 있었는지. 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아마 주 쟁점이 될 거예요. 계속 이 부분은 부인을 부인하고 하고 있는 있거든요. 거잖아요. 절대 아니다. 죽을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가 계속 양모도 양부도 손바닥으로 몇 대 때렸을 뿐이다. 그렇죠. 이날 증언한 이 그 법의학자의 증언을 제가 다 적지를 못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정윤 네. 법의학자죠. 그 예, 사인을 아주 감정할 굉장히 때 저기 참여했던. 이분이 아닌 권위자예요. 아 그분이. 그러시구나. 예. 예.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는데 이건 팔을 완전히 비틀었다는 결론이다.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고 양쪽 팔이 다 같이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다. 그리고 강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3차례 이상 가격한 흔적도 있고, 아기를 네. 이와 네. 비슷하게 직접 야구방망이에다 스펀지를 감고서 실험을 해봤는데 40초 이상 쓰러져서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정도의 고통이었다. 그리고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감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2차례 이상 밟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었대요. 췌장에 그쵸. 상처를 입었던 게 법의학자님이 보시기에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게 죽을 만한 위기가 한 번 지나갔고 그리고 또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2번 이상.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살인의 있었는지. 고의성이 정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 법의학자는 완전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발을 성인이 발로 밟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인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 정인이가 잘 울지 않는 아이다라고 음. 얘기했을 때 울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 선생님이 얘기하셨더라고요. 너무 많이 으스러져서 아이가 안 우는 아이가 아니라 울 수 없는 몸 상태였기 때문에 안 우는 거였다. 아휴, 정말 어떻게 이 분노를 표시해야 됩니까? 그건 정말 사형 말고는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처벌이 나올런지. 아니 근데 이 짓을 해놓고 어떻게 저는 사형 폐지 주장 쪽에 힘을 훨씬 더, 싣지만은 이거는 그냥 집행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죽게 만들고 그렇죠. 사형 선고를 때렸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양부는 첫째 아이 때문에 내가 형을 크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본인한테. 게다가 또 네. 지혜를 지금 방패막이로 삼고 네. 있어. 네, 지금 구속도 아이고.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잘못했을 때는 아이가 있는 경우는 주로 구속을 아 한쪽을 안 그래서 저 시킨다면서요. 지난번에 MB하고 MB 마누라도 둘 다 구속 못 시켰어. 아, 그 이유야. 아니 그러니까 거긴 부부가 있으면요, 부부 둘 다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돌도 안 된 아이한테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요,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첫째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람은 제대로 형을 살아야 되고 아이하고 격리시켜야 된다고. 새 아버지 어머니든 뭐 네. 다른 친족이 키우든 그렇게 해야지 부모 자격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저희 네. 아이를 이렇게 대했다는 건 그 아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되거든요. 야, 그 목사 아들 딸인가? 네, 둘 다. 야. 뭐 잘 어린이집 자랍니다. 한다면서요? 양모의 엄마가 엄마가. 어린이집을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기가 봐온 게 있는데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일은 최소한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착하게 살진 않더라도. 아니 입양을 왜 했냐고요? 입양했던 그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면 첫째 아이를 위해서 입양했다라는 말을 아주 잘 포장해서 하고, 그리고 입양 관련한 기관에서 자원봉사도 했다라는 걸 매우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훈장인 거죠, 이 사람에게는. 자기 과시군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 입양한 아이를 그렇게
못 살게 괴롭혔고 그러니까 저는 이 죽였고. 사람들이 악마성이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보통 아이의 동영상을 찍을 때는 아이가 너무 예쁘거나 이 순간을 그러니까요. 너무 기록해서 보고 싶을 때 맞아요. 부모가 동영상을 네. 찍거든요. 근데 이 증거 자료로 나온 이 동영상들은요. 정인이가 너무너무 겁에 질려서 부모들이 윽박지릅니다. 일로 와! 막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걸어가거든요. 마지막 사망하던 그날 그때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 선생님이 얘가 진짜 많이 이상하니까 꼭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안고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신신당부를 하고서 부인 아빠한테 주는데 아이 아빠가 그 자리에서 아이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서 일로 와 계속 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하루 종일 선생님 품에서 누워있던 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안 가면 그 큰일 상태로 나니까. 그 안에 그 장기가 다 닫힌 상태로 걸어가는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법의학자 선생님 말에 의하면 여기가 다 으스러진 그쵸, 상태였다는 이미 거잖아요. 이 이미 걸을 팔이.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아이고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진짜 나쁜 년들. 그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 그게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찍냐고요. 아이가 그 그러니까 결국에 자승자박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나마 기록을 하나도 안 빼고 다 남겨주신 게 그나마 이번에 아마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저런 건 증거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야 진짜 이거 사실 치가 떨립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런 거야말로 정말 실명 공개하고 얼굴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건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인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또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게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공개해봐야 뭐 큰 의미도 없고 저는 그래서 남편이 이제 7년 다 됐을 때 그때 깠으면 좋겠어요. 그쵸. 지금 까면은요 뭐 사람들이 다 소용이 잊어버리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사실 국민 이거는 참여 이게, 재판 같은 거 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충격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은 어디 취업도 못하게 해야 돼요. 아, 그럼요. 약한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이런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일 약한 게 아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대꾸도 할 수 없는 아이예요. 네. 말 한마디 말도 못하는 네. 아이인데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아이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그것도 사람은 지가 살라고 이 재판정에서 형 깎아보려고 이렇게 정말 치졸한 짓거리를 하는 걸 보면은 인간이 어디까지 정말 나빠졌어요. 사악한지를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네. 어떻게 호적에 올려놓고 그래놓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정인이가 그냥 너무 예뻐요. 그냥 아니, 사진이 너무 이쁘지 네, 아이 않습니까? 중에서도 유난히 예쁘게 생긴 정말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가는 걸 보면은 아니, 얼굴 색깔이 이렇게 네.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싶을 정도로. 진짜 이 사람들은 아주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하고 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된다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사실 가정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우리의 통념을 또 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권이 가정에까지도 CCTV를 들이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곧 판결이 나겠습니다만 아주 엄벌에 처해져서 1, 2, 3, 4 그냥 사형으로 결론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5월 14일 날 첫 번째 1심 네.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니까요. 요즘에 위탁모 자원봉사 하시는 분 그렇게 많대요. 또 저런 아이를 만들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이 반성을 안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또 돌아보게 되는. 제 애기 둘 키우는 제 친구 중에는 동탄에서 목동 법원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를? 반드시 구형하라고. 네, 네. 일이 끝났는데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일까지 하는데 일 끝나고 이걸 봉사를 하고 싶어서 릴레이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라고. 법정 최고형 구형하라고. 예. 사형뿐만 아니라 노역형까지 내려가지고 죽는 날까지 정말 반성. 고생을 시켜야 됩니다. 예, 네.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짓이에요. 네.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예, 2부에서는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또 모십니다. 김연